부산 24도 등 전국이 20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 월요일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지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 오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부의 과학 방역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오늘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경쟁하듯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물가 민생 안정 특위는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기름값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정유 업계를 질타했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대책이 논의되진 않았다고 하죠. 그럼 야당은 어땠을까요? 민주당 민생실천단은 직장인 점심 물가를 체감하겠다며 가산 디지털 단지를 찾았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19년간 10만 원에 묶여있는 비과세 식대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볼 때 빠른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야가 앞다퉈 민생 현장을 찾은 건 국회 공전에 따른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공전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흔히들 탁상 공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이 정말 답을 찾기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야가 국회 문조차 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외치는 대책이 국민들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요. 윤 대통령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건데 이 외교적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래서 뭐 당장 외교적 성과가 뭐 나온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다자 외교 무대의 대비 또 일본과 접촉을 한 거, 그다음에 네. 한미일 동맹 속에서 북한의 또 핵실험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정도. 그리고 뭐 세일즈 외교를 이야기하니까 체코 또 폴란드
정상을 만나서 원전 관련된 세일즈 부분을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네.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잠시 뒤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데이터 분석을 전문하는 사람인데 이런 순방 기간 중에까지 포함된 조사 결과도 지지율에는 뭐 크게 또 긍정적으로 반영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자 외교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 뭐 다자 외교 관련된 내용이 지지율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예,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갔다고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되게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나토 동맹국들이 하는 정상회의인데. 중에 옵저버 자격으로 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정의원 자격도 없는 거고 가서 이제 뭐 미국이 원하는 그림을 사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건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럽의 나토 전선하고 인도 태평양 전선하고 두 개 하나로 묶어가지고 크게 이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벤트를 할 때 우리가 거기 앞장서 가지고 합시다 이걸 보여준 건데 네. 그 외에 이제 뭐 사실 뭐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뭐 세일즈 외교 뭐 이것도 지금 뭐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해서 도장 딱 찍고 확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는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성과는 뭐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뭐 평가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자리지만 다만 이제 어쨌든 여러 정상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모처럼 한국 대통령이 가서 뭐 얼굴도 익히고 뭐 좀 이 사회생활을 얘기를 하면은 명함 주고받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정상외교라고 하는 게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가서 정상들끼리 일종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냥 얼굴만 봤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주 박한 평가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뭐 아주 큰 성과 자체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해에 가는데 왜 성과가 없냐. 도대체 가서 뭘 한 거냐 이렇게 뭐 마냥 뭐 비판하고 비아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지원 전 원장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80점을 주고 네. 김건희 여사에게 90점을 줬는데 그만큼 뭐 노력했다. 그래도 노력을 하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였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한 점수를 줬다고 볼 수 있죠.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속내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주 크게 엄청난 성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래도 가서 외교 무대 대비를 뭐 크게 뭐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했다 정도로 평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대목은 있어요. 이전 정권들에서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런 뭔가 대통령이 어떤 외교 행사에 간다. 정상회담에 간다라고 할 때는 그 전부터 이게 쭉 이제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러저러한 걸 하러 간다. 이게 좀 명확하고 그래서 그런 여론에 비추어 갔다 왔을 때 그게 됐냐 이제 요걸 따지는 건데 과하게 따지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사실 왜 가냐부터 의문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이유가 뭐냐부터 좀 불분명하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혼란스러운 국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정상회교 하고 나면 뭐 MOU 맺었다는데 이게 MOU가 제대로 된 MOU냐 아니냐, 그렇죠. 뭐 네. 이게 진짜 계약이냐 가짜 계약이냐 별 사실 그런 평가들까지 언론에서 많이 냈었는데 그런 거는 그나마 그래도 생산적인 어떤 얘기고 네. 예를 들면 사진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왜 눈을 감았냐? 근데 과거에도 그래요. 사진을 찍었는데 왜 혼자 있냐? 뭐 악수를 왜 안 받았냐? 뭐 왜 혼밥을 했냐?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시비 걸고 그랬죠. 김현우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네. 뭐 가서 명함 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 정상들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코로나 네. 국면이 조금 이제 가라앉으니까 가서 얼굴도 서로 보고 그렇게 해야 또 더 친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실 뭐 의미 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파성과 당파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정부 들어서면은 막 시비 걸었다가 어떤 정부 들어서면은 또 너무 후하게 봐주고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왔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는데요. 시사야만큼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합리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네. 최고죠. 이거 너무 자화자찬으로 들리실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진행자의 덕입니다. 이게. 진행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정상외교 결과까지 반영한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네. 정상외교를 한다고 하는 점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2%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포인트 떨어진 것이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것인데요.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이제 1% 포인트 범위로 오차 범위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긍정평가가 소폭 위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일단 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일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6월 초와 비교를 해보면은 중도층의 경우에 긍정평가 50%대, 부정평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6%로 이 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긍부정이 모두 30%대 중반이었는데 지난주부터 긍정이 20%대 중반, 부정이 4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이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역대 대통령들의 같은 시기에 이 어떤 뭐 지지율이나 이런 국정수행 지지율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 네. 일단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긍정평가 이 시기 취임 첫 분기에 5월에서 6월 여론조사 결과 이 비슷한 시기를 따져보면은 긍정평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로 그 다음으로 이제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네. 부정평가도 노태우 전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민주화 직후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88년도에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됐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대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임기 시작이 이제 5월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2월 25일 이제 그렇죠. 2월에 이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죠. 그렇죠. 예. 이제 그때니까 이제 한 4월, 5월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삼김 시대가 그대로 유지됐죠. 예. 88년도에 또 총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대선 때에 3강구도 4강구도 나누어진 것이 그 여파가 그대로 지속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높고 낮은지는 이게 어떤 응답자 특성을 보냐면 30대 예. 그다음에 이 여성 또 서울 그리고 무당층을 보면 됩니다. 예. 이들이 지지율이 높으면 고공행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두드러지게 이 응답자층 30대 서울 또 여성 무당층에서 낮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한 거는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이제 그 분기를 통합한 걸 겁니다. 그런데 네. 5월 한 초순경에 실시됐던 2013년이죠. 그러니까 예. 그슬로 그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 후반 60% 가까이 돼요. 그런데 확연히 그때도 이 30대 그리고 서울 여성 무당층에서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30대 서울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는 서울인데 무당층에서 왜 안 움직일까? 뭐 경제 문제 때문에 인사 문제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왜? 지금 나토 정상회의는 포함될 수조차가 없어요. 반영될 네. 수조차 없는 것이 이미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해외 순방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대로 가면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누가 30대 여성 서울 무당층이요.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해놨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숫자가 그냥 예를 들면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데드크로스라서 또는 뭐 긍정평가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냥 낮아서라기보다도 맥락과 흐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지금 이 시기가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센 시기고 그렇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막 이렇게 내놓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인사 문제로 사실은 시간들을 다 보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앞으로 뭘 하는구나 이런 거의 평가가 아니라 뭔가 검사들을 중히 쓰는구나. 그다음에 뭐 경찰하고 뭐가 마찰이 있구나. 그다음에 무슨 뭐 영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계속해서 뭐 조금씩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한 게 쭉 이어지면은 그거 정말 큰일이죠. 제대로 이제 국정에 대한 어떤 고삐를 쫙 쥐어보기도 전에 여러모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순방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급한 일들은 마무리를 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딱 있어야죠. 그런 게 나와야 좀 지지율에 좀 뭐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집권 여당이라는 표현 사용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집권 초기에 여당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면 떨어져야 정상. 떨어져요. 국민의힘도. 네. 그리고 민주당이 또 반사이익을 또 상대적으로 누려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응답자 성향이 대통령 지지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덩달아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내분, 지금 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뭔가가 좀 평온하고 생산적이어야 훈훈한 마음이 갈 수 있는 30대 또 여성 또 서울 이 무당층에서 반응을 안 하고 더 이탈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 민주당이 왜 이제 민주당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혁신을 하고 이러면 이럴 때 이 중간 유권자층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에? 여기도 문제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고개를 안 돌리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다. 무응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보거나 또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 MBS 조사 같은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할 때 보면은 20, 30대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30대가 실망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옮겨가지도 않는 거죠. 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오히려 그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같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6월 한 달 동안 초기에 45%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40%로 떨어졌고 민주당도 32%에서 28%로 지금 양당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층으로 흡수되고 있다. 무당층이 25%입니다. 네. 김남편 평론가 혹시 다른 분석하십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은 지금 상황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여당이 자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고 그게 뭔가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의제하고 좀 차이가 있거나 서로 충돌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런데 여당이 주도하는 의제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동반하락 이거는 서로 악영향 주면서 동반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국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쭉 이렇게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림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근데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잘 보면은 이런 뭐 이 정권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걸 둘러싸고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권력 다툼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존 자체는 더 심화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이 대통령하고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멘텀 못 찾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도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여당이 이런 상황이니까 야당이 뭔가 잘해야 되는데 야당이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한 3주째 야당과 관련된 주요 뉴스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하냐 마냐 뭐 이거예요 계속. 그럼 당연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당이 못하기 때문에 야당 한번 볼까 이 기분은 당연히 안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후에 저희가 뭐 같이 나눌 얘기가 지금 이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국민의 어떤 좀 정치권을 향한 불만은 좀 국회 원구성도 못하고 했다. 그렇죠.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뭐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국회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다수당이니까요. 또 오늘로 예정했던 임시국회 소집을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강행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뭔가 논의될 사안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테고 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지금 사개특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꾸 체계와 관련해서 이건 뭐 묵은 과제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추가 협의 사항이 있는데 협의 대상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네. 현재 일일 들어오죠. 내일 들어옵니다. 예. 네. 오늘 저녁 아닌가요? 오늘 저녁인가요? 예. 네. 그게 하여튼 뭐 하루 지나면 또 일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협상 대상도 없고 오늘 연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추가 협의가 진전될 수도 없고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김성환 진행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지율도 또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지지율에 부담이 됩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뭐 기성전 이재명 의원 그러다가 또 이제 임시국회 강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서 일단은 월요일로 미뤘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개특위 국민의힘도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인사하거나 또 이전에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사안박 법안과 관련해서 보였던 태도로 보면 사개특위는 사실 검찰 수사권 박탈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이 조건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개특위에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인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추천을 해라인 거잖아요. 네. 그게 인적 구성을 완료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개특위가 어찌어찌 굴러가가지고 그게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구성을 해야 되니까 사개특위를 일단 구성을 일단 하고 봅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저는 국민의힘이 못 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사개특위 안에서 뭐 이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검사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가 민주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걸 볼 때 그냥 원내에서 다수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그것 자체는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 선에서 정리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조건이 서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대통령실과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전에 전례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 검수완박 처리할 때 그때 국회의장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줬다가 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네.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사퇴할 뻔했습니다. 그때 그런 정도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게 사개특위 구성에 더해가지고 민주당이 또 하나 이제 이 요구를 한 게 있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국민의힘이 제기한 거를 취하해라. 네. 이게 있는데 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별도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정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취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 병합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이렇게 짚어보면은 결국 정권이 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림을 겨냥해 가지고 합의할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오히려 이제 융통성을 발휘를 못하는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지만 하지만 어쨌든 원구성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원구성 하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개특위를 구성을 뭐 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의제나 그다음에 사개특위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추후의 협의로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네.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정말 오늘따라 더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국회는 해야 되는 걸 다 하면 돼요.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들을 통해서 이 세비를 받는 국회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했거든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제사법 위원장 자리는 그렇게 배분하기로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개특위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참여해서 의논하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국민 대신에 투표해서 총선에서 뽑아줘서 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국회에서 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하면 돼. 인사청문회도 빨리 하고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합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같이 서로 의논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그리고 미국은요. 그냥 상시적으로 미국 의회는 열어놓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문 닫을 때만 우리 김성평 아시면 휴회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다 문 닫아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뭐 문을 연다. 그런데 서로 조정함. 이게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다 하면 됩니다.
그 간단한 답을 왜 못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배 소장님이 현명하십니다. 현명한 말씀을 잘 들어요. 회의에 가면 커피도 있고 뭐 간식도 있고 다과도 있고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다과요? 네. 네.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지금 협상할 기간을 한 주말까지로 좀 유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나 이런 거 챙겨야 될 부담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또 민주당이 또 이제 의장 전반기에도 그렇죠. 국회의장 사실은 그때 국민의당하고 같이 가지고 뽑아버렸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그러면은 21대 국회가 정말 좀 뭐랄까 국민들한테 평가가 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네. 벌써부터 네.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외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당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얘기를 좀 해보죠.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상황이 요즘 뭐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준석 대표 이른바 뭐 성상납 의혹이 계속 뭐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윤리위 회의가 이제 이달 7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비서실장까지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 집권 여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박성민 의원님.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결국 물러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차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뭐 날카롭게 뭐 자자찬하면 안 되지만 분석을 해드렸지만 결국 윤리위라는 성격 자체가 지금 보면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뭐 성상납을 했다는 사람의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무슨 일? 윤리위에서는 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윤리위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고 정치적인 뭐 의도가 됐든 그것이 정치적 의중이 됐든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이 공개되고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당내에서 회자되면서 저는 뭐 어깨짝 스매싱 벤진 의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충돌해왔던 부분이 집중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서 기여했던 이준석 대표입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는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로는 사면초가다. 이준석 대표는 사면초가다. 고립무원이다. 그러니까 공항 영접을 나간 거죠. 오늘 이제 대통령 귀국길 마중을 나갔다고. 그렇죠. 저는 환송할 때는 또 못 나가기도 했었는데. 저는 말 돌려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간 것이 저는 이준석 대표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애타는 마음이다. 네, 날 살려달라.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 그 의지를 좀 전달해달라.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굳이 이거 사실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사실 뭐 지방선거에 묻힌 측면은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뭔가 모종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유예하듯이 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뭐 아무도 사실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아 평론가는. 뭐 이준석 대표도 모르겠죠. 모르니까 오늘 공항에 나갔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배 소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건 사실 이 조선시대인가 싶을 정도의 얘기죠, 사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비판이라든가 뭐 충돌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면은 어떤 신문이 그렇게 썼던데 윤 핵관에서 윤과 핵관을 분리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잘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리는 안 건드려요, 이준석 대표가. 네네. 취임한 다음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는데 다 김건희 여사 훌륭하고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감쌌죠.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외교 성과를 놓고 여러 비판이 있지만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오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윤 핵관들하고 대립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윤 핵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2024년 총선에 가기 전에 어떤 과정에 이런 데서 분명히 배신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이준석 대표는 저 배신자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상당히 왜 이러고 있는가 의문인데 이게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 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시작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쨌든 이 모 유튜브에서 막 자료를 윤리에다 갖다 준 거고 일부 당원 자격으로 이걸 제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절차가 들어가 버린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결국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용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파워게임이라는 양상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밀려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네. 두 손 두 발 다 들리겠습니다. 네. 백기투항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이 성상납 의혹 이런 걸 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밀려도 아마 대표직 포기 못할 겁니다. 계속 예를 들면 경고 나왔다. 윤리위에서. 네. 경고가 나오면 뭐 경고는 받아도 대표직은 그냥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당원권 정지 나왔다. 당원권 정지 나오면 쉬었다 오면 된다. 대표직은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윤리위가 징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병행하겠죠. 네. 그래서 뭐 탈당 권유가 나왔다. 탈당은 권유기 때문에 안 하겠죠. 탈당 권유인데 탈당을 안 하면 제명 처분해야 되거든요. 제명 처분은 최고위에서 결정합니다. 최고위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걸 안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상대한테 묻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윤 핵관들에게 네.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문장들 말들만 보면은 이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지만 그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상당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 쪽에서는 또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또 대응 방법이 또 있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을 때 6개월짜리 대표하면 누가 나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당규 개정을 해가지고 공천권 갖는 대표하면 누가 나갈 것이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볼 땐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위 뭐 우리가 시체말로 가르마 타주는 방법밖에는 안 남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 간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뭐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가. 동아줄이라고 보는 거죠. 동아줄이라고 보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간장 뭐 이렇게 이제 몇 삽을 마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 그게 뭐 이게 우리가 아주 정치적으로 뭐 3차원 4차원 분석을 해보면 이건 지나치다 이준석 대표한테 네.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뭐 경거망동을 하고 할지언정 더군다나 자충우도를 할지언정 그거는 젊은 세대의 또 정치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너무 깊이 드리워졌다. 이준석 대표를 좀 쳐내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방송을 좀 줄여라. 두 번째로는 좀 친한 중진을 만들어라. 세 번째로는 젠더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여론을 좀 반전시키라. 그게 쌓여버린 거죠.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청취자 8825님께서 이준석 대표 때문에 선거 이긴 거 아닙니다. 뭐 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정반대로 다른 분들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선거 이긴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발 여론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죠. 김민하 평론가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것에 찬성하는 거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징계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53.8%였고 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25.6%, 징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은 응답자 17.7%였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9%.
였다고 하는 건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에서 징계 찬성이 45.7%, 반대가 23.3%,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가 30.3%인데, 근데 이게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거는 당장은 안 하자는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징계를 하지 말자와 하자라는 게 좀 팽팽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결정까지 나오는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당대표 못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이 본인 스스로가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을 그렇죠. 했어요. 이제 이의신청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여론이 안 좋아지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여론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까지 코너에 몰면은 뭐 징계를 하게 되면 당원권 정지 이상을 하게 되면 또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생각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국민의 내부의 내용이 상당히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 감수하고 있을 걸로 봐요.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쪽에서.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평가하셨듯이 그걸 제일 불만스럽게 바라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임기 초인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죠. 모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또 악영향이 가는 그렇죠.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좀 저희가 다음번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짧게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의원 대 뭐 이른바 97그룹 이 구도로 짜여지는 분위기거든요. 이재명 의원은 뭐 전당대회 나갈 것이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미 벌써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주도하는 전당대회 이재명의 민주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97그룹이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려면 저는 첫 번째로는 뭉쳐야 돼요. 네. 뭉쳐서 97그룹이 그래도 세력이 하나가 되는 그 또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97그룹이 이재명 의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비전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왜 팬덤이 아닌 다른 생산적인 지지층이라 해야 되냐. 이걸 내놓을 때 의미 있는 대응이 되겠죠. 97그룹이. 또 97그룹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시선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86그룹의 정치인들하고 97그룹의 정치인들이 뭐가 다른 거지? 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한 97그룹이 지금 50대 다 올라와 있는 97그룹이에요. 97그룹 중에서도 지금 그렇죠. 40대 중반인 그룹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론되는 당권자들 70년생, 71년생 뭐 이렇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거거든요. 90학번, 91학번. 근데 그게 잘 따져요. 네? 저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보면은 두 분이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나이지만 86세대와 97세대는 아니다. 그리고 경력에 있어서도 86세대의 대표적인 뭐 이런 어떤 정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학생운동부터 시작되어 온 그 연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97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분들 다른가? 학생운동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변별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는 뭐 쓸모없는 짓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그럼에도 86그룹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노선과 정책과 어떤 비전의 차원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당내의 어떤 코드 예를 들면 뭐 문화 뭐 팬덤 정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어디냐.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복지국가를 만든다든지 민생을 챙긴다든지 뭐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 추진했던 유치원 뭐 이런 개혁이라든지 네.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만 남았잖아요. 예.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과거의 민주당의 어떤 그런 노선으로 복원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김민하 평론가는 무슨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80년대생. 네. 어디도 안 속하는 세대입니다. MZ 세대. MZ 세대네. MZ 세대인지 아닌지가 저는 김민하 애매한. 평론가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론가입니다. 이 정도 돼야 세대 교체가 된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도 안 됩니다 이제. 맞아 왜요?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재유행에 대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을 수 있을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감소세를 계속 이어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추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맘때쯤 되면 아마 이제 최저점 찍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지나가면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 곡선 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유행 시작하면 갑자기 확 커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8, 9월 넘어가면 그때 이제 꽤 많은 확진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예측이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유행이 뭐 우리 이전에 겪었던 것처럼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예. 그러니까 예전의 유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계속 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고 거기에 변이가 들어오면서 증폭되면서 유행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두기를 뭐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감염됐고 백신 맞으면서 유행 자체가 소강 상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리두기를 완화한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감염된 분들의 면역도 떨어지고 백신 접종하고 감염되지 않은 분들의 백신 효과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는 거라서 대폭적인 그런 환자 갑자기 늘어나는 패턴들도 아닐 거고 그냥 점진적으로 늘어나지만 그게 누적돼서 또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가 8, 9월쯤에 매칭이 되니까 네. 그때 규모가 확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숫자가 이렇게 예전처럼 안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꺾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거리두기를 전혀 안 한 상황에서 그냥 많이 걸리고 백신 맞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경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감염 안 된 분들이 꽤 많고 예.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이 안 주는 거죠. 근데 해외는 이미 재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하던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특히 독일하고 미국이 지금 많이 유행 상황인데 예. 미국이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300만 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만 명 수준이에요. 근데 미국이 오미크론 한참일 때 100만 명까지 올라갔었고 델타 한참일 때 한 30만 명, 40만 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유행이 매우 작은 편이기는 하죠. 예전 유행보다는. 근데 이것도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 중심으로 되는데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떨어지진 않고 계속 그 정도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제 특별한 아주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난번 오미크론 피크만큼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은 이제 뭐 수학적 모델링에서 피크가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정도 예측하는 이유도 지난 오미크론 유행의 피크보다는 더 커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좀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해외 입국자들을 좀 더 방역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국내에서 확진된 분들에 대한 법적 격리 정도만 유지하고 다 풀어놨는데 외국에서 오는 분들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남겨놓은 게 외국에서 오면 3일 이내 PCR은 어쨌든 의무적으로 돌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는 놓치지 않겠다 정도 또 들어오더라도 이제 어떤 변이가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 중에 들어오는지는 모니터 하겠다 정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은 여름 휴가 전에 백신 접종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4차 백신 접종률 전체 국민 그 수의 비율을 한 결과를 보니까 한 9%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이 지금 접종률을 높이기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전 국민의 9%를 문제 삼기보다는 왜냐하면 60대 미만은 현재 접종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3차 접종까지 89.8% 거의 90% 맞으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분들이 30% 조금 넘게 맞았어요. 지금 4차 접종을. 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오미크론 때 3차 접종률이 90%였으니까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그래도 많이 발생 안 해서 그나마 버텼는데 지금 이분들이 4차 접종을 안 한 상황에서 만약 8, 9월에 유행 상황을 맞게 되면 중증 환자 범위가 커질 수도 있는 문제를 오히려 확진자가 20만 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유행을 맞아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거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오히려 지금 더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차 접종은 60대 이상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가 집중되는 게 60대 이상이니까 예. 연령을 낮추는 것도 이제 뭐 접종을 하게끔 유도하는 건 중요한데 어떻든 60대 이상은 많이 맞게 하는 게 앞으로 가을 겨울의 유행 상황에서 사망자나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60대 이상의 분들을 4차 접종으로 유도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이 여름 내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 가장 의료의 측면에서는, 방역의 측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50대 이하로 연령대를 낮춘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금 더 둔화시키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오미크론 변이 이후부터는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커져가지고요. 중증 예방 효과는 꽤 유지가 되는데, 지금 4차를 맞더라도, 지금 그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한 8주에서 10주만 지나가도 거의 3차 접종 맞았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백신 접종의 목적은 유행을 줄이려는 목적은 매우 작아지고 있고 그냥 중증을 막아서 그냥 의료 체계가 버티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최근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됐잖아요. 네. 이 국산 백신을 맞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산 백신도 하나의 옵션이 되기는 할 거고요. 예. 일단 이제 국산 백신은 우리가 처음 개발부터 이제 임상 연구까지 해서 출시된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어떤 신종감염병 대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예.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4차 접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일단 만든 거로 만족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변이에 대한 이제 후세대 백신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4차는 5차 접종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는 연례 접종화됐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국산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이가 나오는데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생산하는 체계를 일단은 개발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제 모든 공정이랑 이런 게 확립이 됐고 한번 다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이제 백신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이것도 어차피 유전자 재조합을 형태로 만드니까 유전자 재조합 시켜서 유전자를 변이시키면 다시 후보물질 만들 수 있고 출시하는 데까지 시간은 다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의 의학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일단은 4천여 명 대상으로 임상시험했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이상 반응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노바백스를 보더라도, 같은 이제 계열이잖아요, 노바백스가. 네. 노바백스의 이제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에바네일 백신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정도만 이상 반응을 신고할 정도로 특별히 이제 불평 없이 잘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꽤 많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문에 비해서 백신 방역 대책의 측면에서 국산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술력을 한번 확보했으니까 다음에도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바로 이 체계를 가동해서 백신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 시행착오들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 주권의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방역 대책을 보니까요. 진단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이 다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늘려나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당일날 진단받고 당일날 처방받아서 바로 이제 그 치료제를 먹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증 예방 효과가 60에서 한 70% 정도, 국내 데이터도 6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래에서의 진단 체계랑 약물 투약 체계는 그래도 이번 오미크론 대해서 잘 정비가 됐는데,
이제 입원 체계를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게끔 거의 만들어졌었는데 네. 다시 또 거점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형태로 지금 비용을 아끼려고 좀 변화를 시켜놔서 오히려 입원 환자들이 제때 입원 못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입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 자문기구를 신설해서 곧 이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그 전문가 회의가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 회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사회복지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관료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하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의견이나 이런 조율이 좀 어렵거나 정부에서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되는 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민간만 이제 위원회를 꾸려서 민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 중대본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위원회는 운영을 누가 하고 운영된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의견을 잘 받아들이냐가 문제여서 앞으로 이제 이 위원회는 정부가 얼마나 그 정책을 받아들이냐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이제 이른바 원숭이 두창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3세대 백신을 확보하는 경쟁에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네.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정유사시에는 우리나라가 2세대 백신은 3,500만 분 있으니까 이제 예.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3세대 백신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이제 좀 빨리 하면서 일단은 일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환자가 아주 많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500명, 1000명분 정도 들여와서 이제 좀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그 사이에 빨리 개발을 해서 3세대 백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 개발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아까 이게 워낙에 이제 그 두창 백신이었기 때문에 네. 생물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라 가지고 임상 시험 단계는 2단계까지만 해도 대부분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심야음악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